죽여버려. 저 검둥이 짐승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1964년 남아프리카는 지옥의 한복판,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그에게 떨어진 선고는 종신형. 세상은 그를 산채로 매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방이 상어떼로 가득한 절해고도 로벤섬. 그는 이름도 뺏긴 채 짐승 번호 46664로 불렸습니다. 독방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소변을 받아내며 27년을 버텼습니다. 1만 1의 시간 동안 그의 아들은 사고로 죽었고 아내는 미쳐갔으며 동료들은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영감님, 이제 포기하고 죽지 그래? 그 간수의 비웃음에 70살의 만델라는 피 묻은 곡괭이를 고쳐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눈을 감는 날은 내가 죽는 날이 아니라 자네들이 무릎 꿇는 날이 될 걸세. 복수라는 칼날을 갈아 용서라는 핵폭탄을 만든 남자. 71세에 감옥 문을 부수고 나와 76세에 총 한 자루 없이 제국을 정복한 괴물.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 가장 고결한 황제가 된 실화. 지금 당신의 심장을 태울 만델라의 도끼가 시작됩니다. 1964년 6월 13일 새벽 남아프리카 공화국 리보니아 재판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 속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판결은 종신형이었다. 46세의 건장한 투사였던 넬슨 만델라는 차가운 수갑이 손목을 파고드는 감촉을 느끼며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프리토리아의 거리를 응시하며 이것이 어쩌면 세상과의 마지막 작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호송차는 항구로 향했고 그는 다시 작은 배에 실려 케이프타운 앞바다의 외딴 섬 로벤섬으로 향한다. 사방이 거친 파도와 상어떼로 둘러싸인 그곳은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야 나온다는 절해고도의 감옥이었다. 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때린다. 교도관들은 대기하고 있던 죄수들의 옷을 거칠게 벗기고 얇은 면직물로 된 죄수복을 던져준다. 만델라의 가슴에는 이름 대신 숫자 46,664가 새겨졌다. 1964년에 들어온 466번째 죄수라는 뜻이었다. 그는 폭 2m도 되지 않는 좁고 축축한 독방으로 밀려 들어간다. 바닥에는 얇은 매트 하나가 전부였고 구석에는 배설물을 받아낼 양동이가 놓여 있었다. 만델라는 그 좁은 공간에 서서 천장의 작은 창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다짐한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강제 노역이 시작되었다. 만델라를 비롯한 정치범들이 끌려간 곳은 섬의 석회 광산이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백색의 석회 암벽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죄수들의 시력을 앗아가고 있었다. 보호 안경도 없이 온종일 곡괭이질을 해야 하는 가혹한 환경이었다.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 따가웠지만 손을 쓸 수 없었다. 그때 젊고 악독하기로 유명한 백인 간수 제임스 그레고리가 다가온다. 그는 만델라의 발 앞에 가래침을 뱉으며 비릿한 미소를 짓는다. 간수는 만델라의 어깨를 곡괭이 자루로 툭툭 치며 말을 한다. 이봐 46664. 내가 밖에서 무슨 대단한 테러리스트 리더였다고 들었는데 여기선 그냥 돌 깨는 늙은 흑인 시체 지망생일 뿐이야. 알겠어?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지. 저기 바다에 던져지거나 관 속에 담겨 나가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괜한 희망 품지 말고 그냥 땅이나 파라고. 내가 죽는 날까지 이 광산의 돌은 줄어들지 않을 테니까. 만델라는 곡괭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허리를 편다. 그는 석회 가루로 하얗게 변한 속눈썹 사이로 간수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한다. 그의 눈빛에는 굴복이나 원망 대신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만델라는 비굴함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자네는 내 육체를 이 좁은 섬에 가둘 순 있어도 내 정신까지 가둘 순 없네. 나는 여기서 절대 죽지 않아. 자네들이 내 몸을 부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기억하게. 내가 돌을 깨는 이 소리가 언젠가 자네들이 세운 인종차별이라는 거대하고 단단한 벽을 무너뜨리는 해머 소리가 될 걸세.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때 자네는 오늘의 이 말을 기억하게 될 거야. 간수는 만델라의 당당함에 일순간 멈칫하며 당황한다. 그는 화를 내며 만델라의 옆구리를 거칠게 걷어차고는 소리를 지르며 가버린다. 하지만 만델라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곡괭이를 잡고 리듬을 타며 돌을 깨기 시작한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단련하는 수행이었다. 감옥에서의 삶은 매 순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시도였다. 편지는 6개월에 단 한 통만 허용되었고 그마저도 교도소 검열관들이 불온하다고 판단한 문장들을 가위로 도려내어 받을 때는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종이에 불과했다. 어느 날 아내 위니 만델라가 천신만고 끝에 면회 허가를 받아 섬에 도착한다.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전화기조차 없던 시절이라 구멍 뚫린 벽 너머로 소리를 질러 대화해야 했다. 위니는 수척해진 남편의 모습에 오열하며 유리창을 두드린다. 위니는 울먹이며 간절하게 말을 한다. 넬슨, 어떻게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매일 아버지를 찾아요. 세상은 당신을 잊어가고 있어요. 정부는 당신이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요. 제발, 제발 몸 조심하세요. 만델라는 아내의 손이 닿지 않는 유리벽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대며 오히려 그녀를 위로한다. 그는 낮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 위니, 울지 마시오. 나를 보시오. 나는 여전히 건재하오. 그들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나를 이 방에 가둘수록 내 의지는 더 강철처럼 단단해질 뿐이오. 나는 이 감옥을 나의 대학으로 만들 거요. 나는 이곳에서 저들의 법을 더 깊이 공부할 것이고 저들의 언어인 아프리칸스어를 완벽하게 익힐 거요. 왜냐고? 저들의 언어를 알아야 저들의 심장을 찌를 수 있기 때문이요. 나는 저들의 논리로 저들을 굴복시킬 거요. 그러니 당신은 밖에서 우리 국민들의 등불이 되어주시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소. 실제로 만델라는 그날 이후 지독할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다. 그는 쥐가 들끓는 독방에서 몰래 반입한 법률 서적을 읽었고 자신을 감시하는 간수들에게 먼저 아프리칸스어로 인사를 건넸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간수들도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들보다 더 잘 아는 이 흑인 죄수에게 묘한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만델라는 간수들의 가족 안부를 묻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감옥 안에서 서서히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아침 좁은 감방 안에서 제자리 뛰기 45분, 팔굽혀펴기 100회를 단 한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며 청년이었던 그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하지만 70세가 가까워진 그의 눈빛은 40대 시절보다 더 날카롭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을 지혜라는 숫돌에 갈아내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들고 있었다. 로벤섬의 유령이라 불리던 죄수 사육 664번은 이제 감옥 안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석회 광산에서의 노동은 육체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가루로 만들어 날려버리려는 나치의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고문이었다. 1960년대 후반 만델라가 수감된 지 몇 년이 지났을 무렵 그에게 일생일대의 가장 잔인한 소식이 찾아온다. 그의 큰아들 템베킬레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였다.
교도소 소장실로 불려간 만델라는 책상 위에 놓인 짧은 전보 한 장을 본다. 소장은 거만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시가를 피우며 만델라를 비웃듯 바라본다. 소장은 연기를 내뿜으며 아주 차갑게 말을 한다. 46664, 자네 아들이 죽었더군. 뭐 유감이야? 하지만 알다시피 자네는 종신형 죄수라 장례식 참석은 꿈도 꾸지 마라. 자네가 밖에서 저지른 죄값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조용히 벽이나 보고 반성해. 아들이 죽었는데 갈 수 없는 기분이 어떤가? 만델라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그는 전보를 쥔 손을 부르르 떨었지만 소장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그는 눈을 감고 폭풍처럼 밀려오는 슬픔을 억누른 뒤 다시 눈을 뜬다. 만델라는 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피냄새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한다. 내 아들을 지키지 못한 것은 나이지만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자네들이 만든 이 미친 세상이네. 나는 오늘 장례식에 가지 못하지만 내 아들의 영혼은 이곳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네. 자네들이 내 아들을 뺏어갔을지는 몰라도 내가 이 나라의 모든 아이를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는 빼앗지 못할 거야. 오늘 이 비극은 자네들에게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걸세. 만델라는 소장실을 나와 다시 독방으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벽을 손톱으로 긁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제자리 뛰기를 시작했다. 슬픔을 분노로 바꾸고 분노를 다시 철저한 계획으로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감옥 안에서 아프리칸스어 백인 간수들의 언어를 배우는데 더 집요하게 매달렸다. 동료 죄수들은 왜 적의 언어를 배우느냐며 그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때 만델라는 동료들에게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자네들, 적을 이기고 싶나? 그럼 적의 언어부터 배워야 하네.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우리를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대우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부터 그들의 논리적 모순을 공격할 수 있네. 나는 저들의 뇌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걸세.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정복의 과정이야. 실제로 만델라는 자신을 가장 악랄하게 괴롭히던 간수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그는 석회 광산에서 휴식 시간마다 간수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고향 이야기,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아프리칸스어로 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욕설로 응수하던 간수들도 자신들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인간적인 예우를 갖추는 이 기품 있는 죄수에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만델라를 유독 미워하던 젊은 간수가 몰래 담배 한 대를 건네며 묻는다. 간수는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 이봐 46664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않지? 내가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왜 내 아픈 딸 걱정을 해주는 거야?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만델라는 담배를 거절하며 인자하지만 단호한 미소를 짓는다. 만델라는 간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을 한다. 나는 자네를 미워하지 않네. 내가 미워하는 건 자네가 믿고 있는 그 잘못된 제도일 뿐이야. 자네도 그 제도의 피해자 아닌가? 자네 딸이 아픈 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네. 자네가 퇴근하고 딸을 안아줄 때 느끼는 그 사랑, 나도 내 아이들에게 느끼는 감정이라네. 우리는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졌지만 아버지라는 이름 앞에서는 똑같지 않은가? 자네도 이제 눈을 떠야 하네. 간수는 만델라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다. 이후 그 간수는 만델라에게 몰래 외부 신문을 전달해주거나 검열되지 않은 소식을 전해주는 비밀 조력자가 되었다. 만델라는 감옥이라는 가장 밑바닥 공간에서 인간의 심리를 지배하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10년, 20년이 지났다. 만델라의 머리카락은 눈처럼 하얗게 변했고 건장했던 체구는 마른 장작처럼 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40대 시절보다 더 깊고 매서워졌다. 1980년대 후반 세계적인 만델라 석방 운동이 거세지자 남아공 정부는 그에게 타협안을 제시한다. 폭력 투쟁을 포기한다는 선언만 하면 당장 풀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정부 측 특사가 감옥으로 찾아와 서류를 내밀며 말을 한다. 만델라 씨, 이제 당신도 일흔이 다 된 노인 아닙니까? 여기서 죽고 싶지 않으면 이 서류에 서명하세요. 무장투쟁을 포기한다고 한 문장만 적으면 됩니다. 그럼 오늘 당장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되어 가족 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만델라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특사의 눈을 찌를 듯이 노려본다. 그는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압도하는 위엄을 뿜어내며 말을 한다. 자유라고? 내가 얻는 건 자유가 아니라 비겁한 도망일 뿐이네. 나의 자유는 우리 국민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네. 국민이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나만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여기서 썩어 죽을지언정 내 신념을 팔지는 않겠네. 당장 돌아가서 전하게. 내가 나가는 날은 내가 항복하는 날이 아니라 자네들이 항복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특사는 노인의 기백에 질려 서둘러 방을 나갔다. 만델라는 다시 좁은 독방에 홀로 앉아 성경책을 펼쳤다. 그는 시편 23편을 펴고 나직이 읊조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는 종교적 신념과 인간적인 도끼를 결합하여 27년이라는 기나긴 지옥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다. 로벤섬의 유령이라 불리던 죄수 46,664. 그는 이제 감옥 밖의 수천만 명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정부는 그를 가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만델라는 감옥 안에서 남아공 전체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제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향해 걸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그것은 단순한 석방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파도의 등장이었다. 1990년 2월 11일 오후 남아프리카 공화국 파를피에이에이알엘의 빅터 버스터 감옥 정문 앞.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천 명의 기자와 운집한 수만 명의 인파가 숨을 죽이고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아내 위니 만델라의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27년 무려 1만 일이 넘는 세월을 어둠 속에서 보낸 죄수 사육 664번 넬슨 만델라의 귀환이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그 순간 지구가 멈춘 듯한 정적이 깨지며 대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이제 피해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다. 흑인들은 억눌린 분노를 터뜨릴 준비를 했고 백인들은 공포에 질려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석방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만델라는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인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몰려든 카메라를 향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바위처럼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여러분, 제가 감옥 문을 나서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를 가두었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원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몸은 밖에 있어도 영혼은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복수를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는 경악했다. 27년의 고통을 겪고도 증오를 말하지 않는 이 71세 노인의 도끼는 복수심이 아닌 용서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평화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이었다. 1994년 선거를 앞두고 남아공은 거대한 화약고가 되었다. 극우 백인 단체들은 만델라를 암살하겠다며
방송국을 점거하고 폭탄 테러를 자행했다. 반대로 분노한 흑인 청년들은 이제는 우리가 백인들을 죽일 차례다 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특히 만델라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친구였던 크리스 하니가 백인 우월주의자에게 암살당했을 때 남아공은 내전 직전의 폭발 직전 상황에 놓였다. 만델라는 그날 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국영방송국 카메라 앞에 섰다. 참모들은 위험하다며 말렸지만 그는 76세의 노구를 이끌고 전 국민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서늘한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화면 너머 분노한 청년들을 향해 꾸짖듯 그러나 애절하게 말을 한다. 오늘 밤 저는 모든 남아프리카 국민에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형제의 피가 거리를 적시고 있습니다. 백인 암살자가 크리스 하니를 죽였지만 그 암살자를 신고하고 잡게 도와준 것은 평범한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총이 아니라 투표용지입니다. 나를 27년 동안 가두었던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성인군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쟁터가 아닌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시킬 뿐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집으로 돌아가 투표를 준비하십시오. 이 연설은 기적을 만들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려던 무장 세력들이 만델라의 진심 어린 호소에 무기를 내려놓았다. 1994년 4월 27일 남아공 전역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투표의 줄이 이어졌다. 평생 투표권이 없던 늙은 흑인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만델라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린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만델라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 대통령님, 제가 죽기 전에 내 나라의 주인으로 한 표를 던질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만델라는 할머니를 안아주며 나직이 대답한다. 할머니, 이것은 저의 승리가 아니라 할머니의 승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주인입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76세의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취임식 날 유니언 빌딩에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귀빈석 맨 앞줄에는 낯선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바로 만델라를 로벤섬 감옥에서 가장 가혹하게 감시하고 괴롭혔던 전직 간수들이었다. 그들은 대통령의 초대를 받고도 혹시 처형당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몸을 떨고 있었다. 취임 선서를 마친 만델라는 수만 명의 환호성을 뒤로하고 천천히 귀빈석으로 걸어 내려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일어선 전직 간수 제임스 그레고리 앞에 섰다. 만델라는 주위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며 미소 짓는다. 만델라는 당황한 간수의 손을 꽉 잡으며 따뜻하게 말을 한다. 제임스, 오랜만이군. 로벤섬의 바닷바람보다 여기 바람이 훨씬 시원하지 않은가? 오늘 이 자리에 와줘서 정말 고맙네. 자네들이 감옥에서 나를 지켜봤듯 이제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자네들과 자네 가족들을 지켜주겠네. 과거의 죄는 과거에 묻읍시다. 오늘부터 우리는 적이 아니라 새로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함께 일구어갈 동료일 뿐이라네. 간수는 대통령이 된 옛 죄수의 손을 잡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전 세계 카메라가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중고했고 시청자들은 전율했다. 76세의 노 대통령은 권력을 잡자마자 칼을 휘두르는 대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품음으로써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몸소 증명해 보였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의 도끼는 정의를 향해 있었다. 그는 과거사 위원회를 구성하되 진실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사면을 베푸는 화해와 용서의 정치를 펼쳤다. 그는 집무실 책상에 앉아 참모들에게 단호하게 말을 한다.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내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먼저 상처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아프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는 대통령 연봉의 절반을 떼어 아동기금에 기부했고 집무실 문을 열어두어 평범한 아이들이 언제든 들어와 놀 수 있게 했다. 권력의 정점에서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는 그의 노년은 그 자체로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였다. 76세라는 나이는 퇴물이 되는 나이가 아니라 평생을 갈아온 지혜와 인내를 폭발시켜 세상을 구원하는 나이임을 그는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었다.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대통령 집무실. 창밖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희망이 넘실거렸지만 집무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77세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보고서에는 흑인 국민 대다수가 백인들의 스포츠인 럭비를 증오하고 있으며 곧 열릴 럭비 월드컵에서 자국 대표팀인 스프링복스가 패배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흑인들에게 초록색 유니폼은 과거 인종차별 정권의 군화만큼이나 끔찍한 상징이었다. 참모들은 럭비를 폐지하거나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델라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는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며 곁에 선 참모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한다. 우리가 그들의 상징을 파괴하면 그들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할 것이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상징을 우리의 것으로 끌어안으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될 것이야. 나는 이 럭비 경기장을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용광로로 만들겠네. 이것은 단순한 공놀이가 아니라 이 나라의 영혼을 치유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걸세. 만델라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도박을 시작한다. 그는 대표팀의 주장, 백인 청년 프랑수와 피나르를 대통령 집무실로 호출했다. 거구의 럭비 선수인 피나르는 잔뜩 긴장한 채 대통령 앞에 섰다. 80세를 바라보는 노 대통령은 젊은 백인 주장에게 손을 내밀어 직접 차를 대접한다. 만델라는 피나르의 눈을 진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프랑수아, 자네 어깨에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네. 지금 흑인들은 자네들이 지기를 바라고 있지. 하지만 나는 자네들이 반드시 우승하기를 바라네. 자네들이 경기장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그 찰나의 순간 이 나라는 흑과 백으로 나뉜 지옥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될 걸세. 내가 자네들의 16번째 선수가 되어주겠네. 전 국민이 자네들을 응원하게 만들 테니 자네는 오직 승리만을 생각하게. 주장 피나르는 대통령의 말에서 단순한 격려가 아닌 한 노인이 일생을 바쳐 지켜온 나라에 대한 처절한 사랑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대통령님, 목숨을 걸고 뛰겠습니다. 반드시 우승컵을 당신의 손에 안겨드리겠습니다. 결승전 당일인 1995년 6월 24일 요하네스버그의 앨리스 파크 경기장은 6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다. 관중의 95% 이상은 백인이었고 그들은 흑인 대통령이 나타나면 야유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경기 시작 직전 만델라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그의 모습에 전 세계 언론과 관중은 경악했다. 만델라는 대통령 정장이 아닌 흑인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백인 팀의 상징인 초록색 스프링복스 럭비 저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등번호는 6번, 주장 피나르의 번호였다. 만델라가 경기장 한복판으로 걸어 나가자 처음에는 당황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곧이어 기적이 일어났다. 한 명의 백인이 시작한 외침이 경기장 전체로 번졌다. 넬슨, 넬슨, 넬슨. 6만 명의 백인이 자신들을 탄압했던 흑인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하기 시작했다.
만델라는 환하게 웃으며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전 국민을 향해 사자후를 토하듯 말을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피부색으로 나뉘지 않았습니다. 저 초록색 유니폼은 이제 백인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스포츠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절망만 가득했던 이곳에 오늘 우리는 희망을 심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아들들이 승리하는 것을 다 함께 지켜봅시다. 경기는 처절했다.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남아공은 세계 최강 뉴질랜드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컵을 전달하기 위해 만델라가 다시 경기장으로 내려갔다. 주장 피나르가 무릎을 꿇고 우승컵을 받으려 할 때 만델라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을 한다. 프랑스와 남아프리카를 위해 자네가 해준 일에 대해 정말 고맙네. 그러자 피나르는 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를 울린 명대사를 남긴다. 아닙니다, 대통령님. 오늘 우리를 위해 이 일을 해준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날 밤, 남아공의 거리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서로를 껴안고 밤새도록 축제를 벌였다. 총칼로도 하지 못한 국가 통합을 80세 노인의 럭비 저지 한 벌이 해낸 것이었다. 세월은 흘러 1999년 만델라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전 세계 지도자들과 남아공 국민은 그에게 한 번 더 대통령직을 수행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그의 건강은 여전히 허락했고 그가 권력을 유지한다면 더 큰 부를 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델라는 미련 없이 짐을 싼다. 그는 퇴임사 준비를 하던 참모들에게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말을 한다. 내가 한 번 더 하면 이 나라는 다시 한 사람의 영웅에게 의존하는 나라가 될 걸세? 민주주의는 영웅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드는 것이야. 나는 이제 박수 칠 때 떠나야 하네. 그것이 내가 이 나라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81세의 나이로 퇴임하는 날, 만델라는 국회의사당 단상에 서서 전 세계를 향해 마지막 연설을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나이만큼 깊고 인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리는 서슬퍼런 칼날 같았다. 만델라는 청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한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저는 27년을 감옥에서 넘어졌고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마을 쿤으로 내려가 장미를 가꾸고 아이들에게 이 땅의 역사를 들려주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잊으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무지개 나라의 꿈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만델라는 실제로 자신의 말처럼 고향 마을 쿠누의 작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경호원을 물리치고 정원에서 장미를 직접 가꿨으며 마을 아이들이 찾아오면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90세 생일날 찾아온 기자들이 인생의 비결을 묻자 그는 허허 웃으며 말을 한다. 비결은 간단하네. 미워하는 에너지를 아껴서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지. 죽음이 두렵냐고? 아니, 나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일세. 이제 나는 평화롭게 눈을 감을 준비가 되었네. 2013년 12월 5일 95세의 나이로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사형수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대통령으로, 그리고 다시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갔던 그의 일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부트였다. 그는 80대의 나이에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고, 진정한 권력은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는 성경적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전 세계 수백 명의 정상이 모여 눈물을 흘렸으며 그가 가꾼 용서의 꽃은 지금도 남아공의 들판에 피어 있다. 시니어 여러분, 넬슨 만델라의 일생을 함께 따라오면서 우리는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의 인내와
그 고통의 끝에서 피어난 위대한 용서를 목격했습니다. 27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차가운 독방에 갇혀 청춘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조차 가지 못했던 그 참담한 상실감. 그것은 만델라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였으나 동시에 그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빛나는 평화의 상징으로 담금질한 뜨거운 용광로였습니다. 그는 76세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정점에 올랐을 때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피해 복수를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달콤한 복수의 유혹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감시하던 간수를 귀빈석에 앉히고 흑인들이 혐오하던 백인의 럭비 저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81세의 나이에 그는 더 집권하라는 수천만 국민의 간곡한 요청과 절대 권력이라는 과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스스로 평범한 노년의 삶을 택했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삶은 오늘 우리 시니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노년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그의 마지막 행보는 권력을 휘두르거나 재산을 축적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은퇴 후 고향 마을 쿠누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 직접 장미를 가꾸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그 고요한 시간들은 그가 세상의 모든 정치적 야욕과 타협을 내려놓고 오직 용서와 화해라는 가장 숭고한 유산을 완성했던 영혼의 결실기였습니다. 나를 가두었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버리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의 이 말은 단순히 성인군자 같은 도덕적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개인의 분노와 억울함을 버리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가장 강인하고 빛나는 인격을 완성하겠다는 노년의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노년기는 절대 무언가를 잃어가는 상실의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평생 동안 겪어온 좌절과 성공, 눈물과 웃음이 비로소 지혜의 시력이 되어 세상의 헛된 욕망들을 꿰뚫어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즉 남겨야 할 유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축복받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27년의 감옥 생활 못지않은 모진 풍파와 고독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가 70세를 넘어 비로소 인생의 가장 위대한 전성기를 맞이했듯이 여러분의 노년은 모든 경험의 파편들이 하나로 모여 가장 강인하고 품격 있는 인격을 완성해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서 과거의 상처와 원망을 넘어 나만의 럭비 저지를 입고 새로운 포용의 승리를 선언할 때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개인의 복수를 버리고 민족의 통합을 얻은 것처럼 시청자 여러분은 인생 후반기에서 무엇을 내려놓았고 그 비워진 자리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와 평안을 발견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삶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